자, 교재 152페이지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실무가 돌았습니다. 자, 이 단어는 옆에다가 부동산 실명제법 그렇게 하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명제법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실명제법은 민법에서도 공부합니다. 민법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질문 안 할 테니까. 민법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법에서 했을 건 했다는 분도 있고 안 했다는 분도 있고 또 다음 주 아직 진도가 남았으니까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이니까 등기법에서도 공부합니다. 했습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게 등기에 관한 법이니까 등기법에서도 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민법에서도 공부하고 또 등기법에서도 공부하고 지금 중개사법에도 하잖아요. 똑같은 주제를 세 군데서 하기 때문에 어디서 나와도 반드시 출제된다. 그거 강조하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민법에서는 민법대로 또 등기법은 등기법대로 관리하시겠지만 중개사법에서도 관리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향후 민법에서 듣던 등기에서 듣던 이 내용을 보완해 가시면서 반드시 출제되는 걸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업무가 탁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2번입니다. 명의 신탁의 약정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줄에 명의 신탁 약정이 무엇입니까?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이란 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하여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이를 명의신탁 약정이라 합니다. 옆에다가 크게 무효라고 크게 적어 놓습니다. 자그만하게 적지 말고. 자, 이 말이죠. 실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는 네 이름으로 좀 해놓으세요. 이를 명의신탁 약정이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권리는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 건데 등기는 네 이름으로 좀 해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세금 등을 탈세를 하려고,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아파트 한 채를 파는 거하고 10채를 파는 거 다섯은 세금이 다르죠? 중과세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네 이름으로 하세요 하는 것을 명의신탁 약정이고 이는 무조건 뭐다? 무효다. 이거 딱 크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네 이름으로 등기해 놓으세요 하는 약정도 무효고 물건의 변동, 등기도 넘어가는 것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주 강한 법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제일 하단 동그라미 3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 실명제법의 주요 내용 해놓서 소유권, 기타 물건에 대한 명의신탁이 규제이므로 임차권 이런 것들은 실명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도 하나 잡으셔야 되죠. 큰 2번 동그라미 2번 다시 강조했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 3번 이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변동도 무조건 무효. 그죠? 그런데 밑에 다만 갖다 붙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자, 알지 못한 줄 꺼놓고 선이 적어 놓습니다.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효하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4번도 중요하죠. 수탁자가 신탁자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선의 동그라미 악의 동그라미 관계없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완전히 취득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까지가 별표입니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 놓고는 이제 명의신탁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제목 줄 것입니다. 이자 간의 명의신탁 줄 거 놓고 밑에 그림을 슬쩍 눈으로 한번 봅니다. 세 번을 반복하면서 여러분하고 전달할 겁니다. 넘어가면 3자 간의 명의신탁 제목에 줄 딱 꺼놓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그림도 한번 슬쩍 한번 보시고
제일 밑에 가면 큰 2번 세 번째죠. 계약 명의 신탁. 시험엔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별표 딱 적어놓고 이를 위임형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 슬쩍 보시고 오른쪽에 해석도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을 반복합니다. 명의 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인데 1번 이자 간의 명의 신탁이 있고 2번 3자 간의 명의 신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 명의 신탁이 있다. 이 계약 명의 신탁을 위임형 명의 신탁이라 부르고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 그대로 따라오면서 그대로 이 시간에 숙지를 합니다. 이자 간의 명의 신탁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 실제 권리자가 있습니다. 실제 권리자라는 말은 진짜 자기 겁니다. 자, 그럼 자기가 등기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등기를 넘기니까 이를 등기상 소유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넘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관이나 총리 지명 받으면 청문회 한다라는 거 들으셨죠? 청문회 할 때마다 여러분 나오는 거 뭐 보셨습니까? 전입신고 위반, 그죠?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또 뭐 다운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청문회에서 이제 씹히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그게 좀 느슨해졌어요. 이게 뭐 장관인지 총리인지 지명만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다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20, 30년 전에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뭐 강원도에 있는 농지를 구입했는 부동산 투기한 흔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총리나 장관 나가려 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그거는 조금 봐주는 형입니다. 이번에 그 황교안 총리도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거 걸렸거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검사들은 전국을 직장생활 하면서 또 돌아다니는데 애들은 일학번에 또 갖다 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죠? 이게 전부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그거를 질문하는 국회의원은 괜찮은가 몰라요, 하여튼. 그죠? 이게 자기는 뭐 왜 그래 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난 그 사람도 거의 100% 거의 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사실은 총리 까면 되는데, 이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게 걸려가지고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저 까면 되는데, 완전히.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은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다운 계약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부동산 실거래 하잖아요. 실거래 신고하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지만, 이게 실거래 신고 제도가 7년 정도 전에 도입됐는데 그 전에 한 20년 전에는 3억 주고 땅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사고 파는 가격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얼만데? 이래 보면 공시지가는 거의 한 70% 수준이거든요. 어차피 세금은 그걸로 과세하니까 2억 4천으로 계약서 적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사실은 위반한다라는 취지보다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였다 이랬다고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장관 지명을 받으니까 왜 3억 주고 사놓고 2억 4천에 신고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 사실은 그죠? 관행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그죠? 이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세대들이 자라나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될 때는 어릴 때부터 관리 잘해줘야 돼요. 이제는 뭐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은 어쨌든 위법을 한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다운계약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사소하게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도 이해해 보시고, 지금 이 사람이 장관 지명을 받았으니까 청문회 나가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넘깁니다. 명의를 신탁합니다. 어떻게? 가장으로 팝니다. 가장 매매. 여러분 알다시피 계약서 한 장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잖아, 그죠? 이때 가장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지, 가짜로 팔았는데, 그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물건의 변동, 등기도 일어났습니다. 유효, 무효, 무조건 무효. 좀 전에 읽었잖아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건의 변동도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는 돼 있지만 무효인 상태에서 자기 거 아니죠. 아닌데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는 고상한 말입니다. 팔아 처먹었다 이 뜻입니다. 팔아 처먹더라도 완전히 유효하다. 그때 이 3자는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지 못한 선악을 불문하고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얼마나 무섭게 만들었는가 하면 자기 부동산 아닌 것을 팔아도 유효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을 넘겨놓지 마라. 지금 이 취지가 이 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안 팔았다고 보면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죠. 정상화를 시키려면 이 사람이 내 거요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내 거요 하는 순간 명의 신탁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받은 자, 수탁자가 딱 됩니다. 신탁자가 되는 순간 5년 징역 2억 원 벌금입니다. 눈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넘겨놨는 부동산을 돌려오는 순간 5년 징역 2억 원 벌금이니까 한 2억짜리쯤 되는 거는 돌려오는 게 낫겠다.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차라리 입 다물고 팔아먹어도 그러면 찍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얼마나 법이 세다는 걸 느껴야 돼요.
이게 20년 전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5년 징역 2억 원이면 센 벌인데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느낌은 50년 징역 20억 벌금 매기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20년 전에 감각으로 따지면. 수탁자는 3년 징역 1억 원 벌금입니다. 이름을 빌려줬으니까. 그리고 넘기는 순간 30%의 과징금 매깁니다. 30% 확 뺏어가고 1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10%, 2년 안에 안 돌려놓으면 20%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그러면 2년 안에 원위치 안 시켜놓으면 60% 뺏어가고 형벌을 매기겠다. 그럼 전 재산 다 뺏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실명제법은 이제 투기는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법을 세게 만들었던 법입니다. 그때 YS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법을 만들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도입하고 바로 그 다음에 도입한 게 부동산 실명제법입니다. 그리고는 이 YS 대통령은 말도 억수로 거칠게 하거든, 그죠? 이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없다. 그죠? 자기 부동산 넘겨놓으면 팔아먹어도 유효하고 되돌리는 순간 벌써 5년 징역 2억 원 벌금에다가 받은 놈 당연히 처벌하고. 그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없고 앞으로 부동산은 가진 만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말 세게 했습니다. 그럴 때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팍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YS 대통령 물러날 때는 IMF에 입학시켜놓고 나갔습니다. 입학시켜놓고. 나라를 경제가 절단났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결국 법대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지나서 보니까 부동산은 가진 자가 고통받았다, 없는 자가 고통받았다. 지금까지도 없는 자가 고통받지 있는 자가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좀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센 벌이다. 그죠? 그 다음 등기상 소유자는 자기 것도 아닌 상태에서 팔아먹었다. 그럼 당연히 판례는 훔쳐서 팔은 놈과 같이 횡령죄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에 간단하게 일어나는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라면 3자 간의 명의신탁 대답합니다. 물건을 파는 자 뭐라 부른다? 매도인. 사는 자 뭐라 부릅니까?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당연히 유효지. 이걸 무효라고 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의신탁은 약간 나쁜 놈이다라는 느낌이 확 와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제3자 간의 매매는 무효이고 라고 시험에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유효예요. 무효라고 할 근거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등기도 딱 넘어가면 끝났겠죠. 근데 매수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등기는 믿을 수 있는 내 동생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을 것이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라고 첫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때 매도자가 알았어 하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 등기 물건의 변동은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지요. 이쪽으로 팔고 이쪽으로 등기를 넘겼으니까. 자, 그리고 이 동생 이름으로 등기돼 있지만 자기 거 아니죠. 아닌 상태에서 뭐 했다?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양도는 고상한 말이라 그랬어요. 편안하게 말하고요. 팔아 드셨다. 팔아 드셨습니다. 드시더라도 완전히 유효하다. 3자는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선락을 불문하고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한번 팔았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그죠? 남의 거 팔아먹어도 유효하다. 그죠? 자, 아직까지 안 팔았다면 이게 잘못된 모습인 건 아시겠습니까? 팔기는 이쪽으로 팔고 등기는 이쪽으로 돌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이므로 빨리 제자리로 돌려야 돼요. 제자리로 돌리는 걸 뭐라 그런다? 원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 원소유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 그림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그죠? 원소유자에게 귀속이 되고 매수자는 내가 샀는 거니까 등기를 넘겨주시오 라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내 거니까 넘겨주시오 하는 순간 자동으로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신탁자가 딱 되고 타방 당사자는 수탁자가 딱 됩니다. 신탁자가 되는 순간 얼마? 5, 2. 이 5, 2를 기억해야 여기에 3, 1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5, 3, 2 이런 거 섞어버리면 비슷비슷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5, 2, 호박, 수박 좀 기억해놔요. 5, 2, 호박, 수박. 그래야 여기에 뭐를 찾아낸다? 3, 1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30%의 뭐 매기고 과징금 매기고 1년에 10%, 2년에 20%라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그 다음 수탁자가 만약에 자기 것도 아닌 상태에서 팔아먹었다. 그럼 당연히 횡령죄를 적용합니다. 무효인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훔쳐서 파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처벌을 합니다. 자, 이게 이 3자 간의 명의신탁이라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물건을 파는 자를 뭐라 부른다? 매도인. 사는 자를 뭐라 부릅니까? 매수인. 그럴 겁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매매는 유효, 무효.
당연히 유효, 무효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물건의 변동, 등기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 물건의 변동은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유효. 요 유효 때문에 이제 계속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죠. 이쪽으로 팔고 이쪽으로 등기도 넘겼으니까.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수자 밑에 누가 있었다? 자금주가 있었습니다. 이 자금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자금을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매수자가 자기 부동산 아니죠. 상태에서 제3자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 양도는 뭐라고요? 팔아 드셨다. 팔아 드시더라도 이것은 완전히 유효하다. 그죠? 자, 완전히 유효한데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완전 유효하다라는 게 전체 틀입니다. 자, 그때 자금주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금주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O, X. 무조건 X.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자금주가 뭐는 할 수 있습니까? 내 걸 팔아먹었으니까 부당 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유 거니까 반환을 청구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청구하는 순간 이 사람이 뭐가 된다? 맡긴 자, 신탁자가 딱 드러나겠죠. 그 다음 이 타방 당사자는 뭐가 된다? 수탁자가 딱 됩니다. 신탁자가 되는 순간 얼마? 5, 2. 여기 5, 2를 찾아야 3, 1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0%의 뭐 매기고 과징금 매기고 1년에 10%, 2년에 20%라는 이행강제금이 없고 또 이것도 중요한 거라. 그죠? 여기는 왜 이행강제금이 없습니까? 하니까 요 등기가 유효하게 돼 있는 걸 어떻게 1년 안에 돌려라, 2년 안에 돌려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거는 이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형편이 안 돼. 이거는 그죠?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없고 이제 이게 세 가지 모양인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는 차이 나는 걸 묻습니다. 자, 차이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사 간의 명의신탁 매매만 무효예요. 나머지 매매들은 전부 다 뭐하다? 유효하다. 이거를 무효로 써 갖다 건다니까. 그죠? 차이 나는 걸 잘 보라고요. 그 다음, 등기는 전부 무효. 등기는 무효했는데 여기만 오면 등기가 유효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무효임으로 이렇게 문제를 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별표하셨지만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효이다가 이 유효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등기는 유효합니까? 하니까 이 매도인은 이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매도인 모르죠. 이쪽으로 팔고 이쪽으로 등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매도인을 뭐라 부른다? 선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유효예요. 근데 여기 볼래요? 이 매도인은 같은 매도인이지만 매도인은 선이다, 악이다. 이놈은 악이잖아, 그죠? 이쪽으로 팔고 이쪽으로 등기를 넘겼으니까. 그래서 악의의 매도인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선의, 악의는 요 두 사람한테만 딱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는 무조건 선악을 불문하고 완전 유효하게 치러간다. 선악은 이쪽에만 탁 붙어 있다는 것도 잘 보시고 또 차이 나는 거 있죠. 여기 두 가지는 횡령죄를 적용하는데 이것도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처분을 하면 횡령죄를 적용한다라고 시험에 많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횡령죄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거를 훔쳐서 팔았는 걸로 볼 수는 없다. 여기만 오면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차이 나는 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신탁자는 전부 똑같죠. 5, 2, 30% 과징금, 이행강제금, 수탁자 똑같은데 여기만 딱 가면 뭐가 없다? 이행강제금이 없다. 이걸 이행강제금 있는 척하고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차이 나는 부분들을 잘 보실 것. 자, 이게 이제 기본 시험에서 나오는 틀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이 말을 다 알아들어 놓고 그림도 그리면 잘 따라와요. 뭐라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는 뭐? 유효. 등기는 다른 데로 가면 무효. 팔아쳐먹어도 유효. 명의신탁은 무효. 이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소유자와 신탁자 사이의 매매는 무효이고 이래 들어온다고 이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 그 이름을 바꾸더라도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나요? 이거를 못 찾아간다고. 그림은 다 알아들으면서. 그죠? 다시 여기 선의의 매도인과 이 시험지에 딱 뜨면 선의의 매도인 하면 이 그림이 쫙 보여야 돼요.
선의는 여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선의의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는 뭐? 유효잖아요. 근데 명의신탁 자체가 좀 나쁜 놈들이니까 무효겠지 뭐 하는 순간 한 2년간 자고 더 만나야 돼요. 교실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더라도 따라 붙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선의의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는 뭐? 유효. 물건의 변동도 유효. 그죠? 뭐 이름을 바꾸더라도 알아들어야 되고. 갑을 병정으로 두루두루 기죽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갑을 병정을 부를 테니까 이게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찾아내봐요. 그래야 이제 이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일어나고 등기는 병으로 격려되었다. 이때 병이 이 물건을 정에게 처분하면 갑을 병정 나왔잖아요. 그죠? 1, 2, 3번 중에 몇 번? 2번. 2번이잖아요. 2번. 이래 2번인 그림이 보여야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다 안다니까. 유효, 무효, 유효, 무효. 그죠? 지금 했던 문제 다시 해볼까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고 그때 등기는 병으로 격려하였다. 이 그림이 보여야 된다고. 그럼 갑, 을, 병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정에게 팔아먹었다. 요 삼자한테 정 딱 갖다 붙이면 되고. 한 번 더 합시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일어나고 그때 병이라는 자금주가 자금을 지원하여 하면 여기에다가 갑을 병 붙이겠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일어나고 병이라는 자금주가 자금을 지원했다. 그럼 이 병 갖다 붙이면 되잖아. 여기 병. 그죠? 그때 매수자가 이 물건을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정하면 여기 정 딱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죠? 갑을 병정으로 들어오더라도 기죽으면 안 돼요. 그죠?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이해해 놓으셔야 된다고. 이 그림을 그려라 하면 매도인과 매수자의 매매는 유효, 등기를 넘기면 무효, 팔아쳐먹어도 유효, 다 알아놓고도 이름을 막 딸려간다고. 그죠? 개념을 딱 익히시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림을 그리거나 복습을 할 때도 그 개념을 잡으시면서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재도 살짝 지나갔지만 이 삼자에 대해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유효해요. 그런데 삼자가 무효가 되는 게 있어요. 삼자의 무효는 뭐가 따라붙어야 들어가면 적극적인 배임행위라는 말이 들어오면 삼자는 무효예요. 적극적인 배임행위라는 말은 이겁니다. 배임이라는 뜻은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자를 배임죄라 그럽니다. 다시 배임이 뭐라고요?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자가 법률 관계를 잘 알아요. 잘 아니까 요 매수자한테 가가지고 야 원래 네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알았거나 몰랐거나 유효하게 취득하니까 싼 값에 빨리 넘겨라. 빨리 넘겨라라고 적극적인 배임 행위가 있었다면 이 삼자 간의 관계는 뭘로 본다? 무효로 한다. 되겠습니까? 요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삼자는 항상 유효한데 무효가 되는 것 배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다음 장인의 출제 문제이기도 한데 과징금은 몇 프로를 매긴다? 30%를 매긴다 그랬죠? 지금 30% 다 들어왔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00억짜리 물건을 명의신탁하면 30% 과징금이면 얼마? 30억 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1억짜리 물건을 명의신탁하면 30%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러니까 뭔 놈의 법이 어떤 놈은 30억이나 매기고 어떤 놈은 3천만 원 매기고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합니다. 금액이 큰 것, 그 다음에 기간이 오래된 것은 좀 더 매기고 기간이 작은 것은 좀 까줄 수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라는 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6페이지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 평가액이 5억이면 몇 프로 매기고 5%, 5억에서 30억은 10%, 30억 초과하면 15%. 저 올라가서 만약에 위반 기간이 1년 이하면 5%, 10%, 15%. 그러니까 제일 센 놈으로 매기면 어떻게 된다? 30억 초과하고 2년이 넘으면 얼마 됩니까? 30%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나올 때는 반드시 30%를 매긴다 하면 안 되고 30% 범위 내에서 매긴다. 이 정도로 알아야 되지. 이 표까지 외워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과정음에서 하나 주의할 것, 그 표도 본방법입니다. 표를 외울 필요는 없다. 지금 전달했습니다. 자, 명의신탁이 세 가지가 연결되지만 차이 나는 부분을 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56페이지로 가면 이번에는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양도담보 동그라미 가등기담보 동그라미 큰 2번 상호명의신탁 동그라미. 그 상호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그 첫째 줄의 끝에 보면 공유로 등기라는 것도 찾았나요? 공유로 등기도 동그라미 156페이지 상단하고 있습니다.
3번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신탁재산 동그라미. 자, 그러면 그 단어는 또 이거잖아요. 누구든지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제외해 주는 게 있다니까요. 번호로는 1, 2, 3인데 적어보면 5가지예요. 양도담보 동그라미 하셨죠? 가등기담보 제외해 줍니다. 공유등기 동그라미 하셨죠? 공유등기를 다른 말로는 상호명의신탁 그럽니다. 세 번째,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제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제외해 주는 건 모두 몇 개? 3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보니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공유등기, 상호명의 신탁, 신탁재산은 제외해 주겠다. 제외해 주겠다는 말은 명의가 신탁되어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해보니까 5가지가 딱 되니까 한 놈을 딱 빼내고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문제가 준비되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5가지 제목을 기억하시는데 굳이 설명을 한다면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같은 말이에요. 공부도 했어요. 예전에 우리 가등기, 순위 보존력, 거래를 안전하게 한다 이런 수업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말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분한테 돈을 1억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돈을 1억 빌려주세요 하면 앞에 있는 분이 무슨 말을 할까요? 담보를 제공하시오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아파트를 담보하고 돈을 1억 빌리는 것을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담보대출 1억 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1억을 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절차도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빌려서 2달만 쓰고 갚을 거예요. 근데 그는 경비와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내가 너에게 가등기를 해줄게. 그리고 1억을 빌려달라. 근데 내가 돈을 못 갚아주면 네가 본등기에서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등기를 하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고. 그걸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라 그래요. 그렇게 돈을 빌렸는데 드디어 내가 못 갚았다. 그러면 내 아파트가 저 사람 이름으로 등기되겠죠. 이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죠?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제외해 주겠다. 두 번째, 공유등기, 서로 이름을 빌려주는 상호 명의신탁도 제외해 주는데 그림상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동산을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이었는데 갑이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구분을 해가지고 요걸 을에게 팔겠다. 이제 그래 팔면은 되는데 땅을 못 파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럼 이거 잘라서 팔기가 어렵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갑아 너와 내가 50대 50 지분으로 거래하자. 네가 지분을 50% 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좋다 내 지분 살게. 그러면 원래는 갑의 부동산이 지금은 갑과 을이 서로 이름을 빌려주는 모양. 서로 이름을 빌려주는 걸 뭐라 그런다? 상호명의 신탁. 이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공유등기. 이거는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입니다. 신탁재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내 재산을 성당에 기부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부채나. 그러니까 신탁법에 따라서 내 거지만 네가 관리해라 라고 등기를 신탁법에 따라서 했다면 이것도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제외해 주는 것 3가지 이름 잡으셔야 됩니다. 6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이번에는 종중 동그라미, 배우자 동그라미, 종교단체 동그라미 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동그라미 놓고 별표. 자, 이번에는 제외해 주는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명의신탁을 해도 좋다. 해도 좋다를 뭐라 그런다? 특례 이렇게 부릅니다. 해도 좋은 것 3개 누구지요? 종중은 해도 좋다. 배우자 간에도 해도 좋다. 그리고 뭐? 예. 그리고 종교단체도 해도 좋다. 그래서 3가지가 도입되는데 작년에 종교단체를 가지고 시험에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3개는 특별히 명의신탁을 해도 좋다. 특별히 인정을 해줍니다. 왜 해주는데요? 하니까 종중은 관리의 편리상 가능한 거예요. 보실랍니까? 자, 김해, 김씨, 무슨 공, 파, 재산이 김해에도 있고 경기도 용인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답니다. 그럼 전국 각지에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재산이 산재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때도 용인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천에서 다 매기고 세금을 받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김해, 김씨, 무슨 공파 대표자가 김갑동이에요. 그럼 김갑동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김갑동이한테 세금도 매기고 김갑동이가 세금도 내게 되면 국가도 편리하고 이 사람들도 편리해요. 그래서 김갑동 입장에서는 자기 부동산이 아니지요. 아닌 상태에서 등기가 됐더라도 이게
종중의 모습이라면 인정해주겠다. 왜 인정해준다? 관리의 편리상. 그죠? 그 다음, 배우자 이야기할 것도 없죠? 자, 이 부동산을 김갑동이 구입했습니다. 김갑동이 구입했으면 지금 법은 김갑동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라 라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이름 이열순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부부관계다. 아, 그러면 인정해준다. 이 부부관계는 이거를 투기할 목적으로 세금을 빼먹을 목적으로 옮겼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배우자 간에도 인정해주겠다. 그죠? 이때 배우자도 여러분들 민법에서 들어가면 조심해야 될 거. 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일까요? 사실상 배우자일까요? 반드시 법률상 배우자만 되는 거라. 이거는 여기만 오면 주택임대차는 사실상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한다. 살고만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법률상 부부여야 된다. 이게 왜 사실상 혼인관계자는 안 되는가 하면 사실상 혼인관계자는 인정해준다고 만약에 돼버리면 온 동네방네 명의신탁이 일어납니다. 네, 저 사람 3년 살았다. 요 이틀 살았다. 앞으로 한 3일 더 살 것이다. 살고만 있다고 배우자를 인정해준다면 온 동네방네 뭐가 일어난다? 명의신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해줍니다. 세 번째, 종교단체도 인정해준다. 왜 인정해준다? 뭐 악독 종교단체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종교단체가 명의를 신탁하는 것을 투기할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 그래서 해도 좋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때 6번의 첫째 줄을 반드시 줄 것이어야 됩니다. 종중이나 배우자, 종교단체는 항상 특례를 인정한다 하면 틀려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다?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해준다. 이 말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보다시피 종중이나 배우자, 종교단체는 해도 좋다고 했는데 이게 세금을 빼먹을 목적이거나 어떤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서 옮겼다. 그런 것들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특례라는 말이 붙으면 밑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해준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과징금 30%고 이야기했습니다. 범위 내에서 부과되고 그때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과징금 부과 특례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얼마? 50%를 깎아줄 수도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려가면 큰 2번 이행강제금 수업했습니다. 둘째 줄에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얼마? 10%, 100분의 10. 다시 1년이 경과하면 다시 1년이 2년이잖아요. 그죠? 2년째는 얼마? 100분의 2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벌칙 다 했던 거 합니다. 5, 2 얼마죠? 신탁자와 그 교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해도 좋다라는 자와 가르쳐준 자 똑같이 처벌합니다. 5, 2 또 넘어가면 3, 1 수탁자와 그 교사자 받은 자 얼마에 처한다? 3, 1 그리고 3번 별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에 밑에 첫째적으로 보면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를 위반하도록 동그라미입니다. 방조한 자. 그죠? 그래서 이 법은 얼마나 세게 만들었는가 하면 맡긴 자 5, 2 받은 자 얼마? 3, 1 빤히 쳐다만 봐도 얼마? 1년에 3천만 원이야. 방조자. 그죠? 그러면 빤히 안 쳐다보면 삐딱하게 봐야 될까요? 고발하라 이 뜻이에요. 명의신탁이 일어난 사실을 빤히 보고만 있어도 이건 뭘로 본다? 방조죄. 얼마? 1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사유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민법, 등기법, 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정리한 단원입니다. 하단에 거민계약서 들어옵니다. 거민계약서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는가 하면 거민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민을 하는데 지금 매매가 일어나면 등기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거민의 중요성이 툭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거민하기 전에는 뭐부터 받아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민 받으러 간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간다. 전부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거민은 교재에 있는 내용 가볍게 한번 해보시고 거의 출제가 거의 안 됐는데 작년에 또 한 5년 만에 한번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또 피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거민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단원입니다. 경매, 공매, 실무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160페이지 경공매 실문데. 자, 역시 경공매도 한 문제 나오죠. 경매가 무슨 뜻일까요? 경매하면 경쟁매매의 줄임말입니다. 경쟁매매라는 말은 빨리 와서 먼저 사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그 다음 공매 돌았습니다. 공매는 무슨 말일까요? 공개매각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 뜻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 공매는 지금 10년째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비더라는 전자 사이트로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는 그전에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데 10년째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온비더라는 전자 사이트로 거래하니까 개공사가 개입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자 사이트로 거래하니까. 그래서 공매는 10년째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럼 10년째 안 나온 놈이 원래 여러분한테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공매는 마지막 수업 시간쯤에 한 번 정도만 보는 정도로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경매는 반드시 출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매의 중요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때 경매는 경매의 종류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경매의 종류와 특징 들어오는데 내려가면 1번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우리 교재는 일단 두 가지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크게 네 가지로 확인합시다. 자, 첫 번째 종류가 지금 보다시피 임의경매가 있다. 임의경매부터 적었죠. 임의경매가 있다. 두 번째는요, 강제경매도 있다. 세 번째, 재경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신경매 하여 경매의 종류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어쩌면 지금 적어놓은 순서 네 가지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그래도 임의경매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90% 이상이 임의경매입니다. 자, 여러분 임의경매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많은 거니까 첫째 줄의 개념 저당권, 질권, 유치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줄 것입니다. 담보 물건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을 실행합니다. 자, 그럼 임의경매가 뭐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목부터 시험 문제인데 담보권을 실행한다 할 때 담보권이 뭘까요? 하면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유치권을 설정하고 등등등 등기되어 있는 권리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 그거죠. 내가 국민은행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1,100을 했다. 그럼 돈을 안 갚아주면 국민은행이 뭐 한다? 경매 신청하죠. 그 저당권을 실행하잖아. 그죠? 그게 임의경매고 지금 경매의 90%가 임의경매입니다. 자, 강제경매라는 말이 들어오면 제목을 잡으셔야 되는데 첫째 줄에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는 했습니다. 채무 명의의 동그라미. 자, 그때 채무 명의를 다른 말로는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집행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집행권은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면 강제경매 딱 들어오면 무엇에 의한 경매다? 집행권은에 의한 경매이다. 집행권은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채무명의 그래요. 집행권은에 의한 경매인데 집행권은이 뭘까요? 하니까 제일 하단 동그라미 3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줄 것입니다. 공적인 문서를 집행권은이란다. 자, 그러면 집행권을 다시 번역하면 이는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행권은이 뭐라고요?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 그렇게 해야겠다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받아본 적 있죠? 차용증은 집행권은이다 아니다? 공적인 문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받았으니까 사적인 문서잖아요. 이게 그죠? 차용증만 가지고는 돈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차용증은 우리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라고 그냥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디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보면 야, 차용증 적어줄게. 돈 1,000만 원 빌려줘. 그래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야, 차용증만 가지고는 돈 못 받는다던데 그 말이 나온다고. 왜 그럼 차용증은 집행권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감을 좀 잡아보시는데 그럼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하단에 공적인 문서로서 오른쪽 올라갑니다. 161페이지. 그냥 가볍게 줄만 끄십시오. 외울 필요 없고 확정된 이행 판결,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금전, 채권, 문서 이런 말들이 흘러갑니다.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이 기억니은 띠글리를 쫙 보니까
개인이 만드는 거다.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문이다. 전부 판결문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권은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판결문 등을 말하는 거예요. 차용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판결문 이름 다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집행권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매다. 자, 또 재경매는 뭘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재경매는 제목 기억해야 됩니다. 대금이 미납되면 일어나는 경매가 재경매입니다. 재경매가 뭐라고요? 대금이 미납되면. 자, 대금 미납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는 1억이다를 잡습니다. 왜 감정가를 1억을 잡는가 하면 1억 이상 사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게 경매거든요. 자, 그러면 감정가를 다른 말로는 뭐라 부른다? 최저 매각가다라고 부르고 같은 이름입니다. 최저 얼마? 1억 이상 사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게 경매잖아요. 자, 그러면 1억 이상 파는 사람에게 팔겠다니까 어떤 사람이 1억 3천에 사겠소라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때 1억 3천에 사겠다고 신청할 때는 말로만 한다. 보증금 내야 된다. 보증금 내야 됩니다. 보증금 얼마 내야 됩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10%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10% 얼마? 1,000만 원을 낸다고요. 예전에는요. 내가 1억 3천에 신청을 하면 내 매수 가격의 10%였어요. 그럼 그때는 1,300이었잖아. 그죠?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내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등 했습니다. 자, 1등 했으면 이제 보증금 빼고 나머지 대금을 한 달 내로 내라. 1억 2천 내야 되죠. 내면 이제 경매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 대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낼까요? 뭐 돈이 없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사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돈을 안 냈다. 1등 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다시 경매해야 되지 뭐. 그죠? 그때 다시 하는 경매를 뭐라 부른다? 재경매란다고. 대금이 미납되면. 그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하면 자, 이 사람이 대금을 안 내므로써 다시 처음부터 경매하니까 한 석 달의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 가는 거예요. 이 물건 경매하겠다고 날짜를 지정, 공고, 통지, 드디어 경매했다. 낙찰됐다.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 돈을 안 냈다. 그럼 다시 경매해야 된다 그랬죠. 날짜를 다시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하고 연락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석 달이 확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판사가 열받기 때문에 다시 재경매가 일어날 때는 보증금이 20%로 껑충 올라갑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왜 보증금이 10%에서 20% 올라가는가 하면 보증금이 많이 들어오면 쉽게 포기를 못 하거든. 그죠? 특징이 보증금이 20%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신경매가 일어납니다. 신경매는 뭡니까? 하니까 두 가지. 첫째, 유찰이 되면 일어나는 것, 뭐? 신경매. 그럽니다. 유찰이 되었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자, 1억 이상 사는 사람에게 팔겠소 하고 경매가 진행됐는데 적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비싸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비싸서 유찰이 됐다고. 유찰이 되면 다시 경매해야 되겠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한다? DC를 20%쯤 하는 거예요. 20%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 깎으면 얼마다? 8천만 원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부른다? 신경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죠? DC가 일어난다. 그런데 통상 20에서 30%예요. 근데 왜 또 뭐 20이면 20, 30이면 30이지 20에서 30입니까? 이러면 이 법원에 경매 물건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DC를 30%씩 팍팍 꺾어요. 그래야지 이게 빨리 깎아야지 빨리 잘 팔릴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법원에 경매 물건이 별로 많이 없다. 그러면 쫀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법원은 15%, 20% 이렇게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어차피 팔고자 하는 쪽에서는 많이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경매를 받으러 갔는데 여기는 20% 깎아주나? 30% 깎아주나?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내만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그 금액에서 경매만 진행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통상 DC를 한다. 이게 중요하지. 20에서 30%는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8천만 원까지 내려왔는데도 적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또 없을까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한다? DC를 20% 한다. 2, 8이 16, 1600 빼고 6400부터 가겠다. 이런 경매를 뭐라 그런다? 신경매. 이렇게 말한다고요. 특징이 뭐다? DC를 한다. 됐고. 두 번째 신경매는 불허가 처분받았을 때 신경매가 일어납니다. 불허가를 받았다. 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부동산이 농지라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 공부도 했지만
농지는 경매로 낙찰을 내가 딱 받고 나면 일주일 내로 뭐 갖다 내야 된다? 농취증을 갖다 내야 돼. 농취증을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취증은 며칠 만에 발급해준다? 4일 만에 발급해줘요.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는 것은 이틀 만에 발급해줘요. 어쨌든 4일 만에 발급해주는데 제출해야 될 날짜는 며칠이다? 7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하죠. 자, 그런데 낙찰을 받고 농취증을 제출을 못했어요. 어떤 사정으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저 농지를 아주 괜찮네 하고 가격이 싸게 나왔네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낙찰은 받아서 1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취증을 발급받으러 또 가니까 거기에 불급 계간이 일어나가지고 전원주택이 떡 지어져 있어요.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으면 그거 면에서 농취증 발급해준다 안 해준다? 농사를 지을 위치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발급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발급을 일주일 만에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불허가 처분받잖아요. 그죠? 불허가 처분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경매해야 돼. 다시 경매하는 걸 뭐라 그런다? 신경매라고 부른다고. 그죠? 자, 그때 특징은 뭐다? 이렇게 불허가를 받았을 때는 DC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느낌 옵니까? 자, 불허가 받았을 때도 뭐가 일어난다? 신경매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물을 수 있는 것. 신경매는 항상 일정한 금액을 DC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X죠. 유찰이 됐을 때는 DC가 있지만 불허가 받았을 때는 DC가 없어요. 구분하시겠습니까? 그 느낌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경매의 종류와 그 특징들이 연결되어 있고 제목부터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보면서 대답합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X 들어오겠습니까?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X, 지금 뭐 묻고 있는지 아시겠죠? 제목부터 잡아야 된다니까, 제목부터. 그죠? 그 종류를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칠판에 필기를 해 놓으면, 그죠? 재경매는 대금이 미납됐을 때, 신경매는 뭐 유찰되었을 때, 이렇게 따라갑니다. 지금 필기를 해 놓으면. 근데 이게 시험에 들어오면 장난 아닙니다. 자, 낙찰이 되었다가 대금이 미납이 되어 새로 하는 경매를 신경매라 한다. X죠? 새로 하니까 신하고 막 연결 막 갖다 붙인다니까 지금 그죠? X. 다시 유찰이 되어 DC를 하고 다시 하는 경매를 재경매라 한다. X 신경매예요. 다시 하니까 다시 제가 막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지상에서 흘러가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기억해봐요. 지금 신경매는 똑같은 물건이 DC를 하면서 계속 경매가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 계속 일어나는 게 신경매니까 이해하기를 남자가 처음 장가갈 때는 신랑 입장 그러겠죠. 근데 그 남자가 두 번 장가가면 재랑이라 그런다, 신랑이라 그런다. 그것도 신랑이라. 그죠? 세 번째 장가가도 신랑 입장이에요. 똑같은 물건이, 그거 무슨 물건인 줄 알죠? 똑같은 물건이 계속 장가가더라도 뭐다? 신랑이지, 헐랑, 재랑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럼 똑같은 물건이 경매되는 건 뭐다? 신경매. 아이고, 제발, 그래도 좀 기억해놔요. 요래 잡혀야 대금이 미납되면 재경매하고 갖다 붙는다고. 뭐 신경매는 그래라도 기억해요. 여러분, 결혼 세 번째 하는 데 가봤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3번 장가 갔어요. 3번 장가 가면 좋겠다, 나쁘겠다? 좋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가? 그 3번 결혼한 것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그죠? 뭐 어떤 사연이 있었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니까 저희들 어릴 때부터 하니까 굉장히 안 친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3번째 장가를 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3번째 좀 결혼하면, 그죠? 어디 절이나 성당에 가서 찬물 떠놓고 두 사람이 조용히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죠? 이거를 또 고지서를 다 날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죠? 고지서 딱 받아들고는요, 참 3번째 가면서도 고지서 보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이제 이래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이번에는 신랑 입장하는지 헐랑인지 재랑인지 한번 들어보자. 이래 가보니까 역시 뭐라 그러더라? 신랑 입장 하니까 착착착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운 거, 남자는 3번 장가가도 신랑이다. 그죠? 똑같은 물건이 3번 경매해도 뭐다? 신경매다. 제발 좀 그래 연결해요. 그래서 신경매가 잡혀야 대금 미납은 뭐 재경매하고 연결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경매의 종류와 그 특징 정리하셨고, 자, 어쩌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16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 161페이지 뭡니까? 권리 분석 3번 찾으셨죠? 권리 분석은 경매에서 빠질 수 없는 파트잖아요.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하고 많이 전달했습니다. 암기표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암기표 있습니까? 네, 암기표 제일 마지막 35번 보시기 바랍니다. 35번 펴놓고
암기표 35번 있죠? 그거 펴놓고 자 여기 주목합니다. 경매의 특징과 종류를 알았으면 권리를 분석하고 경매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권리 분석이 뭡니까? 하니까 무조건 삭제되는 주의, 삭제주의와 인수되는 권리, 인수주의를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소린공? 하니까 그림 그리지 말고 듣습니다. 자, 이 부동산이 경매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1억에 낙찰을 받고자 합니다. 낙찰을 받고자 보니까 이 물건에 권리가 쫙 붙어 있어요. 1번에 저당권이 국민은행에 5천만 원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은 또 뭐 마을금고에 5천만 원 설정돼 있고 3번은 뭐 유치권 이런 권리도 있고 돈은 붙어 있습니다. 4번 뭐 전세권도 설정이 돼 있다 칩시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내가 낙찰을 받고 나면 없어지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 삭제되는 거다. 자, 그러면 내가 1억에 낙찰을 받고 나니까 이거는 없어졌다. 없어졌다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부담이 없는 권리죠. 나로 하여금 부담이 없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 안전한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1억에 낙찰을 받고 나면 이거를 인수해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는 말은 이 돈만큼 더 내놔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인수해야 되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 위험한 권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매를 받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위험한 권리와 안전한 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를 뭐라고 부른다? 권리 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죠. 다음 권리 5개 중에서 왜 5개죠? 우리는 오지선다형이잖아. 그죠? 5개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찾으시오. 뭐를 찾아라? 인수주의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다음 경매 물건 5가지 중에서 안전한 물건을 찾으시오. 그거는 뭐를 찾아라? 삭제주의를 찾아라. 뜻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조건 삭제되고 인수되는 거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암기표에도 있지만 이거 암기해야 돼요. 무조건 삭제되는 것,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뭐 삭제되는 권리. 하나 더 넣는다면 경매 개시 등기도 항상 삭제되는 권리. 이거 위험한 권리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인수되는 권리, 삭제되는 안전한 권리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위험한 권리로서 인수주의 암기해 놔야 됩니다. 3개 뭐죠?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무조건 인수된다. 어디서도 항상 인수되는 권리, 위험한 권리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예고등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고등기는 안 적죠. 그 교재 우리 보시면 161페이지 제일 하단 보니까 예고등기는 법령상 폐지가 되었으나 경매실무상 나올 수 있으므로 인수권리로 숙지하는 것도 좋다. 그죠? 일단 법에는 예고등기는 없어요. 여러분 등기법을 공부하실 때 등기 시간에 예고등기 공부하지 않습니다.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경매 실전에서는 예고등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 물건은 3, 4년 전에 경매가 지금도 진행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고등기 폐지된 지는 한 4년 됐어요. 아마 이제 원래 좀 지나면 이제 예고등기 자체는 여러분이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고등기도 실전에서는 실무에서는 인수된다라고 기억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암기해야 될 거 한 개 더 암기한다고 나쁠 일 없죠. 그래서 위험한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리고 예고등기는 항상 인수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자, 아직까지 암기가 안 됐다 치더라도 요거 권리 분석 합시다. 1번 저당권 삭제 인수.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 2번 저당권 무조건 삭제. 안전한 권리입니다. 자, 이때 삭제를 시킨다 그러니까 그냥 확 지우는 갑다 아니고 이 1억이라는 대금에서 배당 5천만 원 주고 삭제, 5천만 원 주고 삭제입니다. 자, 그럼 돈이 1억인데 5천 주면 돈은 끝났네. 돈은 끝났으면 나머지들은 뭐한다? 그냥 삭제됩니다. 그래서 경매는 권리의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받고 나간다. 먼저 받고 나갑니다. 자, 3번 유치권 삭제 인수. 유치권 무조건 인수입니다. 이런 유치권이 있으면 위험한 권리입니다. 그 다음 전세권 삭제 인수. 여기 전세권이 없다 그죠? 좀 놔두고. 자, 이렇게 권리를 분석하고 나면 항상 남는 것들이 생긴다니까요. 그 남는 것들은 이 한마디 다 정리된다 그랬죠.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자, 앞에 있으면 인수 이 말을 10번만 여러분 읽으시면 뒷서면 뭐 삭제 이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삭제. 이 선순위 담보 물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선순위 담보 물건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시오. 하면 뭐를 찾아야 된다? 선순위 담보 물건을 찾아야 돼. 그죠? 이것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2, 3, 4 권리 중에서 선순위 담보 물건이 몇 번 무슨 권리? 1번 저당권이 선순위 담보 물건이죠. 앞에 있는 놈은 인수, 뒤에 있는 놈은 삭제. 이래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전세권은 삭제다, 인수다. 뒤에 있으니까 무조건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리를 다 했잖아. 그죠?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말은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 이 뜻이잖아. 그죠? 최선순위 전세권 이 놈은 독특하게도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 놈은 뭐 한다? 인수되는 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여기 인수되는 권리는 위험한 권리니까 잘 체크하시라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딱딱딱딱 암기해놓고는 여기 있는 인수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시험에 잘 나와요. 작년 문제도 그랬죠.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에 관계없이 항상 인수된다. X잖아, X. 그죠? 그래서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됩니다.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체크하셨습니다. 자, 지금 경매가 딱 출발되면 제일 중요한 게 경매의 종류, 이름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특징. 재경매가 뭐라 그랬죠? 대금이 미납되면, 신경매는요, 유찰이 되거나 불허가 받으면, 그리고 그 특징, 그죠? 종류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경매를 받으러 가기 전에 뭐를 하고 가야 된다? 권리를 분석해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물건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어가시면 이제 드디어 뭐 하러 갑니까? 경매 받으러 갑니다. 경매 받으러 가는 걸 뭐라 그런다? 절차. 이제 준비되어 있죠. 그죠? 10분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